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자동차만 리뷰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탈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탈 것은 한번 찍어 보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기종은 바이크예요. 바이크 중에서도 짜라단 이태리제 MV 아구스타 드랙스타예요. 근데 잠깐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바이크를 소유했던 적이 있어요. 바이크를 이태리제 비모타 DB4라는 거를 제가 제 첫 바이크이자 마지막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저는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거 사서 10년 소유하고 지금 바이크 안 타요. 너무 바빠서 탈 시간이 없어. 바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뭐 안전상에 바이크가 우리가 아무리 뭐 안전장구를 하면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 쪽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탈 시간이 없더라고요, 바이크. 내가 바이크 타고 싶어서 딱 시간 나면은 비가 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바이크 너무 세우는 시간이 많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바이크에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바이크도 열심히 타던 사람인데 그게 10년 넘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이크를 안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신형 바이크를 딱 만난 거예요. 그 관점에서 찍는 리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깔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이크 전문가처럼 뭐 이 기종에 대한 상세한 히스토리나 뭐 이 기종의 무슨 뭐 지금 가격, 재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자동차도 우리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듯이 그런 물리학적 측면에서 바이크를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MV 아구스타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그렇게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MV 아구스타 그러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페라리, 뭐 바이크계의 페라리라고 불리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엔진도 페라리 엔진 공장에서 생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MV 아구스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난다. MV 아구스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게 TV 드라마 중에 꽃보다 남자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는 거기에 협찬했던 바이크가 사실은 다 MV 아구스타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 모르셨던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그 꽃보다 남자의 그 레이스싱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협찬했던 차가 로터스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 로터스 중에 한 대를 대형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MV 아구스타 그때도 제가 로터스 찍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MV 아구스타는 이게 회사 역사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최근 MV 아구스타의 설계 이러면 우리가 마시모 탐브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그분 얘기하냐면 제가 탔던 비모타라는 바이크의 설계자도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전에는 두카티도 설계했어. 그러면 뭐 이태리에서 내놓으라는 주옥 같은 바이크는 그분이 다 설계한 거지. 네. 근데 그분의 설계가 보면은 굉장히 목적이 뚜렷하고 일목요연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일단 MV 아구스타는 바이크를 가볍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어. 보통 우리가 바이크 이러면은 뭐 출력이 얼마냐 이건데 사실 이거 지금 드랙스타 800이니까 배기량이 800cc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출력이 내가 보니까 회전수가 10,000rpm을 넘게 쓰고 11,000rpm을 넘게 쓰고 출력은 뭐 거의 160마력인가 140인가 160마력인데 와 솔직히 상상이 안 가. 너무 세 힘이. 네. 그런 힘은 보다도 엔진이 보시면 직렬 3기통이에요. 직렬 3기통? 그러니까 이게 직렬 3기통을 만든 이유가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혼다, 야마, 뭐 가와사키, 스즈키 다 직렬 4기통의 리터급을 만들었잖아요. 출력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저는 그 리터급 직렬 4기통 바이크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직렬 4기통이 일단 엔진이 부피가 크죠. 자, 부피가 크다는 거는 무게가 무거워요. 바이크인데도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헤비가 돼요. 앞이 무거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바이크가 사실 바이크는 여기에 탄 사람이 앞뒤로 움직여서 하중을 앞뒤로 옮길 수 있는데 태생적으로 앞이 너무 무거우면 코너로 들어가 보면은 자동차에서는 왜 FF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직렬 4기통만큼의 부피는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고회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장점을 뻗기 위해서 3기통을 만들었는데 사실 3기통 바이크 하면은 아구스타보다도 트라이엄프거든요. 트라이엄프는 원래 병렬 2기통을 만들다가
3기통, 직렬 3기통까지도 만들었잖아요. 잠깐 있어봐. 그 트라이엄프가 무슨 영화도 나오는데, 영화를 자주 안 봐가지고, 영화에도 나와요. 이 MV 아구스타도 그렇고, 제가 타던 비모타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이전에 설계했다는 두카티 916 뭐 이런 시리즈도 그렇고 제일 큰 차이가 프레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접한 일본산 바이크들은 알루미늄 각재를 가지고 만든 레더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난히 이 마시모 탐브리니가 제작한 바이크들은 파이프 트러스 프레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다 용접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롬 몰리브덴강이라 그러죠. 네,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다 용접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좀 손은 많이 가도 좀 보기는 투박해도 가볍고 튼튼한 프레임. 여러분 제가 자동차 시승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힘 약한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바디 약한 거는 용서 못 한다 그랬잖아요. 딱 그냥 그 설계사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엔진하고 사실 바이크는 변속기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변속기가 있네. 이제 변속기를 위로 올렸어요. 옛날에는 변속기가 뒤에 있었는데 변속기를 많이 위로 올렸어요. 이거 왜 그랬겠어요? 바이크 타보신 분 아시지만 무게가 약간 위로 올라가야 턴이 잘 되거든요. 코너를 잘 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축을 위로 올린 거야. 무거운 회전축을. 그러면서 엔진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휠베이스를 짧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죠. 직렬 3기통은 아무리 우리가 4기통 대비로는 크랭크의 길이가 짧고 또 그로 인해서 크랭크의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단기통이나 2기통보다는 크랭크가 크고 길고 무겁잖아요. 자이로 효과가 있어. 이 자이로 효과가 뭐냐 하면 이게 고회전으로 이쪽 축에서 고회전으로 돌다 보면은 바이크는 계속 설력을 해요. 내가 눕혀도 설력으로 스스로 쓰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이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이로가 이 타이어도 자이로예요. 그래서 바이크가 코너를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눕혀도 안 넘어지죠? 쓰려는 힘이 있으니까 서르는 힘과 나의 당기려는 힘을 이용해서 코너를 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바이크들, 두카티 때도부터 그랬지만은 일본산 바이크하고 정말 제가 탔을 때 체감적으로 제일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스티어링 벌크헤드예요. 이거 잘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 보시면은 이 부분 강성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기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러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엮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헤드를 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주철이야.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쪽 포크. 여기 이제 바이크에서는 포크라 그러죠. 자동차였으면 이게 쇼바인데 사실 이 안에 스프링이 들었어요. 스프링이 들고 여기 댐퍼가 달려있잖아요. 이 타입을 우리가 정립식 포크라 그러는데 정립식 포크는 댐퍼가 사실은 이게 댐퍼 몸체고 이게 하우징이 되는 건데 이 하우징이 두꺼웠잖아요. 더. 자, 우리가 파이프를 만들 때 작은 파이프보다는 그 넓은 파이프가 힘을 더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 안에 비어있거든. 이 파이프가 넓게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쪽 포크 강성을 확보하기 아주 유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포크 아래쪽과 포크 위쪽, 이 포크 위에 보면 알루미늄 주물재로 엮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하여튼 이 앞쪽 스티어링 강성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타보면 근사하거든.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야, 이게 MV 아구스타가 그러니까 바이크의 페라리가 맞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 뭐라 그래? 이거는 핸들이라 그래야겠다, 그냥. 여기도 보시면 알루미늄 주물재로 MV라는 이름을 새겨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조종간, 그러니까 이 레바의, 조종 레바의 강성을 굉장히 확보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담이지만 여기 스티어링 댐퍼가 달렸죠? 여기 댐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댐퍼는 스티어링이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댐핑을 해주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또 제가 예전에 바이크 탈던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의,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로망이 뭐 속칭, 뿅차, 그 왜 완전 레이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레이스 레플리카죠. 마치 저기 바이크 시합장에서 방금 뛰쳐나온 듯한 그런 바이크를 선호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경험해보면 그게 얼마나 불편해. 정비 한번 하려면 카울 맨날 벗기고, 아니 무슨 우리가 미케닉을 대동하고 다니는 팀이에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네이키드, 네이키드, 우리말로는 벌거벗은, 이런 카울을 씌우지 않은 벌거벗은 형태의 바이크가 결국은 요즘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바이크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 뭐냐면은 리어 스윙암이죠. 자, 보시면은 이게 뒷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이거 이쪽에서 찍으면 안 되겠다. 이쪽 스윙암이 외발 타입이라서 리어 스윙암이 무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주물재로 만들어졌는데, 야, 이거는 사실 두 쪽으로 가는 것보다 한쪽으로 오는 게 강성 확보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견고한 재질로, 알루미늄 주물 재질로 속은 비어 있어요. 만들어졌는데, 야, 그 겉 표면 마무리까지도 무지하게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이 스윙암이 피봇 포인트가 이곳이 되는 거죠. 자, 스윙암 피봇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 올리브된 파이프 트러스에서 이 부분은 또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둘이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감싸 안고 엔진도 프레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태에서 이 지점에 여기에 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스윙암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 스윙암이 고정된 피봇 부위가 틀어지면 그만큼 또 뒤쪽 움직임이 나빠지거든요. 그것까지도 지금 고심을 해서, 이게 바이크 오래 만든 회사가 그냥 오래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버행 뒤쪽, 이거는 뭐 뒷사람 타지 말으란 얘기지. 예, 그냥 완전한 모노포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 번호판하고 이거를 예전에는 여기다 달았잖아요. 지금 여기다 달았어요. 야, 이거 기반하다. 메이커 발표치 공차 중량 168kg라고 하는데 한번 무게감을 느껴볼까요? 예. 오, 가볍다. 예, 오, 가벼워요. 여러분, 제가 자세가 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바이크 좀 탔으니까, 소시적에 바이크 좀 안 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네, 느낌이 좋아요. 이 안장 높이도 그렇고, 저것을 쫓다해도 뭐 충분히 탈 수 있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MV 아구스타를 촬영하기로 오기로 했는데,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크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자, 허스크바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기계톱! 허스크바나는 원래 기계톱 만드는 회사 아니야? 예초기 만드는 회사 아니야? 근데 허스크바나가 바이크가 있긴 있었어, 예전에. 제가 아는 허스크바나는 완전 오프로드 바이크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허스크바나가 이런 것도 만든대요, 이제. 그래서 내가 봤죠? 야, 이거 자세히 뜯어보니까 제가 바이크에 추구하는 게 거의 다 있어. 원래는 MV 아구스타 찍으러 왔는데 지금 허스크바나에 반했어요, 지금. 그래서 허스크바나. 이 차는 모델이 여기 써 있네요. 빗필렌 701이라는 모델인데, 일단 뭐 기계적인 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차도 마찬가지로 네이키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끝은 이거예요. 정규성이 중요하거든.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막 카울 씌운 바이크들이 유행할 때 카울 다 떼버리고, 유럽에서는 그걸 뭘라 부르냐면은 카페 레이서.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카페 레이서 하면 제가 기억나는 바이크는 엔진이 V형 달리고 있던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난 이게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제 복산. 네, 그것도 V형 2기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페 레이서 형태의 V형 2기통 내지는 단기통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아니 이게 단기통이래요. 거기다가 뭐 700cc, 배기량은 700cc 단기통.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남의 거 좋은 거는 다 뽐땄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파이프 트러스 프레임을 제가 선호한다고 했죠? 파이프 트러스 프레임이야. 근데 그래도 MV 아구스타는 요만큼만 쓰고, 여기는 알루미늄 주물을 썼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가가 좀 있어서, 단가가 좀 압박이 있어서 그냥 다 파이프 트러스를 썼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여기 이 차는 스윙암이 이렇게 와, 스윙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스윙암이 되게 일본제 바이크들은 속이 비어있는 알루미늄 트러스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제 바이크들이 이 스윙암이 약했어. 근데 알루미늄 주물로 이렇게 리브가 들어가 있는 스윙암, 알루미늄 주물제 스윙암을 쓰고 있어요. 이건 그냥 딱 봐도 그냥 강성, 스윙암 강성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스윙암의 피봇점이 여기가 되는데, 그 피봇점은 정확히 아까 트러스 프레임과 엔진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크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게는 줄이면서 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엔진은 단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라지에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순행식이에요. 왜 순행식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열적 안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행식이 좋거든요. 이것도 앞쪽 포크를 볼까요? 앞쪽 포크는 똑같아요. MV 아구스타와 마찬가지로 정밀 포크에 앞쪽 강성이 굉장히 보이죠? 프론트 볼크헤드를 한번 볼까요? 프론트 헤드도 여기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쯤에서 그거 한번 해야겠는데? 요새 무슨 침대 간 거 보면, 와, 내가 꿈에도 그리던 바이크를 찾았어. 저는 이런 바이크가 있는 줄 이게 가격이 1,400만 원 정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현 물가를 반영했을 때 1,400만 원이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저도 잠깐 사고 싶었을 정도로. 스티어링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 판이나 이런 만듦새를 보면은 확실히 단가의 차이를 느끼겠죠. 저기 아까 MV 아구스타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쓰는데 이게 사실 그냥 평균적인 만듦새예요. 아까 MV 아구스타가 사실 미쳤던 거야. 그런 데서 산 게. 근데 이제 유감인 거는 둘 다 제 기준에 약간 조그만 카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싹 몸을 좀 숨길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장거리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난 있어야 될 것 같아. 난 하나 만들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엔진은 보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그러고 보니까 바이크가 전부 다 퓨얼 인젝션이 돼가지고 뭐 엔진 안정도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자, 봅시다. 얘는 아구스타랑 다른 게 여기가 지금 크랭크 축하고 메인 축이 여기 있는 거죠. 클러치 축이 여기 있는 거다. 엔진 지금 보이세요? 단기통? 야, 정말 저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를 카울로 가리면은 너무 아깝잖아. 정말 아름다움의 연속인데 이 엔진 형상과 프레임 형상, 그리고 프레임도 이쪽 부분은 정비성을 위해서 여기 하나 트러스가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이그니션 코일이 여기 보여요. 스파크 플러그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페달 하기 위한 마운트는 알루미늄 주물인데 이것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레버, 페달 레버도 알루미늄으로. 근데 이거는 정품이 제 건지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701 제 거네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참. 그 뒷서스펜션은 여기 보이시죠? 배기관도 지금 순정으로 허스크바 하나 써 있어요. 이거는 뒷사람을 탈 수 있네요. 뒤쪽 발판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무게감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앉아볼까요? 일단 보자. 근데 생각만큼 저거보다는 MV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우리가. 브레이크는 이쪽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브렘보예요. 자, 이제 제가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편에서 이야기하던 레디얼 마운트가 여기 지금 정확히 드러나 있죠. 사실 레디얼 마운트라는 거, 레디얼이 뭐 90도 직각의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 예전의 바이크는 캘리퍼가 고정 볼트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레디얼 마운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마운트가 있고 캘리퍼 고정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게 레디얼 마운트예요.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쓰는 데가 있다 그랬죠. 뭐 지금 다 써요.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요즘은 그냥 브렘보 캘리퍼. 근데 브렘보 캘리퍼 쓴다 다 써요. 현대는 안 해. 현대는 레디얼 마운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 그러니까 레디얼 마운트를 양산차에 제일 많이 쓴 회사가, 처음 쓴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포르쉐예요. 자, 그래서 레디얼 마운트는 캘리퍼가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껐덕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브레이크 필링을 추구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차는 앞에 디스크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앞쪽 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정말 보면은 캘리퍼는 포피스톤, 하나당 포피스톤, 양쪽으로 한쪽에 2개씩 해서 수평대양 포피스톤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필링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 기가 막힌 브레이크 필링의 근원은 또 어디서 오느냐? 브레이크 메쉬 호스. 이 보통 고무로 된 호스는 고무 호스가 이렇게 우리가 유압을 주면은 부풀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이 레버 필링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메쉬 호스를 써서 레버의 필링을 추구하고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은 또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앞쪽 베어링, 앞쪽 허브, 이 허브 베어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앞쪽 스프링 안에 하 질량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랍다. 이거 휠이 요즘 세상에 알루미늄 휠이 아니고 비쌀 휠이야. 이거는 사실 이게 더 단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스타라는 기종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와이어 스포크 휠이라 그러나? 그렇죠. 와이어 스포크 휠을 일부러 또 추구를 했어요. 타이어는 피렐리지, 피렐리 디아블로 로쏘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120, 70에 17.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군요.
예전에도 저도 이 사이즈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뒷타이어는 굉장히 넓어요. 뒤에 힐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윙함이 한쪽에 다니다 보니까 타이어 탈부착이 되게 쉬워 보여요. 여기 있죠? 타이어 탈부착할 수 있고.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 자, 보시면 여러분, 바이크도 우리가 항상 제동을 할 때 앞쪽으로 하중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뒷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걸로 갑니다. 이건 외발 스윙함 덕분에 정비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거는 이태리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너무 예술적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 나하고 잘 안 맞아. 나는 이런 물건보다는 좀 서민적인 물건이 좋거든. 이쪽이 훨씬 서민적이야. 자, 이 사람들은 봐요. 앞에 붙어볼까요? 사실은 또 브레인보예요. 똑같다, 둘이서 캘리퍼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에다가 또 레디얼 마운트를 했어요. 근데 디스크는 어쨌거나 요즘은 여기 다 플로팅 타입이에요. 이제는 다 플로팅이야. 예전에는 이게 플로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플로팅 타입이 당연히 좋지. 그리고 여기 ABS가 달렸나봐요. 저는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 차의 재원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머리도 한계, 제가 살짝 이거는 봤지만 뭐 그런 재원 이런 거는, 가격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찾아보세요. 저희 채널은 위키 읽어드리는 채널이 아니거든. 그런 거 읽어주지 않아요. 요즘 그걸 아는데 왜 읽어줘. 앞쪽은 확실히 앞쪽 우리가 이 자동차로 치면은 너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너클부가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ABS 맞네요. 여기 ABS 센서 선이 있고, 여기 ABS 휠 타겟이 있죠. ABS도 있어? 점점 빠져든다. 그리고 뒤는, 이거는 외발함이 아니죠. 양쪽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렴하게 강성을 확보하기에 이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크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나한테. 휠베이스가 너무 길어. 휠베이스가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휠베이스가 좀 길어요. 근데 뭐 뒷사람도 탈 수 있고 좋잖아요. 제가 이 바이크 얘기하면은 우리 뒷사람이 지금도 얘기해요. 왜냐면 바이크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일상용으로, 우리 지금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쿠터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차 안 탔어요. 바이크, 스쿠터 내지는 뭐 스쿠터 종류들, 그런 거를 일상용으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비가 오면 못하고, 더워도 못하고, 추워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약간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타고 나면 이 체온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 이제 안 타려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경차가 자꾸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차 대비 내가 바이크를 타야 되는 이유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요즘은 바이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실제 운송수단이라기보다는 너무 취미용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락한 거야.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일상용으로 써야 되는데 일상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도면 일상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거 막 쳤으면 또 이것도 왜 치냐고 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이게 비싸다 그래봐야 사람보다 이게 더 비싸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 안장은, 이 물건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고장나거나 찢어지면 또 바꾸면 돼요. 그건 뭐 그런 거에 연연하면 이거 어떻게 타. 집에다 모셔놓고 있어야지.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 기어가 중립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삼기통 엔진이 4기통만큼 매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 특유의 이 걸걸함 뭐냐, 엔진에서 이 약간 기계음이 나거든요. 묘하게 빠져들어. 이게 회전계, 그러니까 이 플라이휠이나 크랭크가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스네칭 음이 쌩쌩쌩. 이건 그냥 레이스카야. 이게 지금 소리만 들으면은 F3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단기통은 실망할 텐데, 소리만 들어서는. 중립 들어가 있고. 자, 소리만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 몹시 실망스럽죠? 마치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있던 단기통 바이크들, 내지는 시티백이랑 뭐가 달라? 오히려 시티백보다 소리는 더 거칠어, 지금. 해볼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압축이 엄청나. 그렇지 않아요. 압축이, 지금 실린더 압축이 굉장해요.
압축이 대단해요. 단기통인데 압축이 대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힘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단기통 바이크는 태생적으로 고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통 바이크에 비해서 저속 토크는 세고 고회전 출력은 약하단 말이죠.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고회전 만 RPM? 이게 왜 필요하지? 시내에서 편하게 쑥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진 필링은 그런 느낌도 있다. 예전에 제가 경험해봤던 BMW F650이라는 바이크. 그런 보면 F650도 엔진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나요. 단기통에 거칠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바이크를 여러 대 소유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타시는 분들이랑 교류하면서 이런저런 바이크를 타면서 느끼게 된 건데, 처음에는 누구나 거창한 거, 직렬 4기통, 리터급 이런 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뿅차 이런 걸 바라게 돼요. 근데 이게 자꾸 타다 보면은 다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채우거든. 단기통. 근데 사실 700cc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상적인 바이크로 삼았던 게 단기통 400cc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져보고 싶었던 게 야마하 SR400 또는 SRX400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현대판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굳이 내가 야마하 살 이유가 없지. 이렇게 유럽제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모습 여기가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바이크 연료 탱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여기 각을 줬잖아. 이 미적 감각 좀 허스크바라가 북구제라고 들었는데, 난 북구인이 맞나봐. 북구제가 너무 멋있어. 난 이태리인이 아니야. 여기가 정말.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연료 탱크는 안에 있고 지금 껍데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타던 비모타가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댐퍼 압력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아요. 댐핑 압을 조정하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마 들어오는 가는 압, 하나는 빠진 리바운드 압이겠죠. 그 계기판은 되게 멋진데? 계기판이 너무 현대적이에요. 단가는 많이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현대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잘 만들었네. 뭐야, TC도 있어 바이크에. 야, 이 정도면은 바이크 한번 사볼 만도 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바이크는 여기가 지금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인데 튜닝이 된 건지 않았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브렘보 마크가 있으니까 브렘보 앞쪽 캘리퍼를 작동하는 마스터 실린더가 이게 마스터 실린더예요. 여기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 여기 이제 오일 리저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어 빼는 구멍도 있죠. 자, 요거는 클러치를 작동하는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 있어요. 예. 유압식이고, 요거는 이제 위치를 조정하는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네, 정말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런 품질 때문에 이태리제 바이크 비모타를 탔었거든요. 일본제 바이크는 이쪽 품질이 좀 떨어져. 아구스타는 어떤지 한번 볼까? 지금 레버 자체만 봐서는 조금 맥이 빠지죠? 왜냐하면은 이태리제가 더 좋아야 되는데 니신이야, 일제야. 그리고 딱 봐도 만듦새가 떨어져. 보시면은 얘는 레버가 이렇게 움직이고 마스터 실린더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를 작동하고, 대신 리저버하고 마스터가 거의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가게 돼 있어요. 일단 이거 일단 이상하다. 캘리퍼는 브렘보인데 마스터 실린더는 니신이야. 이 부분에서 이태리인의 원가 절감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니신인데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만듦새가, 그리고 레버 자체의 품질이 살짝 떨어져요. 저 차는 순정이 아닌 것 같아.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이런 거 사실 돈 좀 더 드리면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레버는 순정인가요? 네, 아니, 그러면 레버 쪽 품질은 이게 저쪽보다 더 높은 거 알아요? 그래요? 나는 이쪽이 지금 너무 품질이 높아서 레버를 따로 교환하신 줄 알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순정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역시 유럽제가, 저기 니신이 들어가서 잠깐 맥이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훨씬,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마스터 실린더가 레버에 대해서 90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동했을 때 작동 느낌이 더 좋아요, 지금. 야, 이게 또 겉보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 퀄리티를 너무 높였어요, 이 바이크가. 간략히 한번. 근데 이거 바이크는 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찾은 꿈의 바이크 허스크바 하나부터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한 바퀴 라이딩을 하고 왔더니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요. 야, 이게 아까 제가 주행하기 전에 했던 이 바이크의 만듦새를 살펴봤잖아요. 그 이후에 또 주행을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요. 우선 MV 아구스타는 발표된 출력 수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온순해요. 그러니까 출력이 나는 범위가 우리가 원래 고회전 바이크 고작 지금 이게 800cc에 140마력 고작 800cc로 140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에서 제가 사실 약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칠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력이 나오는 이 레인지 RPM 영역이 정말 무지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작은 배기량으로 큰 출력을 낼 때는 저회전이 너무 거칠거나 출력이 저회전이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들링 부분부터 고회전까지 정말 일정하게 쫙 출력이 빠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시내 주행조차도 불편함이 전혀 없이, 그러다가 또 가속하고 싶으면은 기어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쭉 당기면 높은 회전수까지 그냥 차가 쑥 빨려 나가요. 회전 영역이 넓다 보니까 기어비가 굉장히 촘촘해요. 기어를 내가 한 날 올려도 이게 내가 올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기어비를 가졌더라고요.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아가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차도 그렇지만 숏 휠베이스를 좋아하잖아요. 바이크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반면에 이 허스크바나는 701은 단기통이라 저속 토크가 풍부할 거를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이런 빌어먹을 3000rpm 이하에서는 엔진 진동이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 꿀꿀거림이 있어. 그래서 3000rpm, 정작 단기통임에도 불구하고 3000rpm 이하로 주행하기가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3000rpm 이상으로 달렸어야 했어요. 너무 고압축이라서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단기통이 사실은 더 아이들링 부분으로 낮은 회전수로 다니려고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BMW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통이다 보니까 MV 아구스타에 비해서는 회전 영역이 작아요. 그러니까 고회전,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출력이 나오는 RPM이 낮다 보니까 기어비가 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멀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재밌어. 왜냐하면 기어 탁 바꾸고 나면 다음 단으로 쿵쿵 넘어가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데, 오히려 저 촘촘한 기어가 좀 이상해요. 내가 뭐 바꿨는데 바꾼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요. 내가 이럴 거면 왜 바꿨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기어를 하나하나 바꿔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정확히 와닿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꿈의 바이크라 그랬잖아요. 허스크바나가 제 옆으로 딱 지나가서 허스크바나 뒷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없어 보이더라. 자동차도 그렇고 이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빨리 하다 보면 남의 차 앞모습 볼 일이 없거든요.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차 뒷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뒷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허스크바나의 단점이 하나 있었다면 뒷모습이 너무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허스크바나가 휠베이스가 길어가지고 또 다소 나한테는 좀 그 점은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두 명이 탈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마 오늘 여기 촬영을 따라왔으면은 자기도 또 뒤에 타보자고 그랬을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바이크 타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코너 가잖아요. 코너 딱 가면서 이제 나는 코너 가서 준비하려고 딱 린 할 준비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이크가 자꾸 싹 누워. 그래서 아니 이게 요즘 바이크들이 무슨 자동 항법 장치가 있나? 이러고 뒤를 딱 보면은 뒤에서 우리 사람이 쫙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마죠. 너무 빨라. 하지마. 좀 이따가 해. 근데 왜냐하면은 그게 텐덤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앞사람은 막 죽어라고 린을 하는데 뒷사람이 무서워서 반대로 가면은 애먹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여줘야지 바이크는 텐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고. 드래그스터가 아까 제가 직렬 3기통이라 엔진이 좀 뚱뚱하고 무거울 거라고 걱정했잖아요. 와, 근데 아니야. 이게 직렬 4기통보다는 훨씬 경쾌해. 거기다가 높은 바디 강성, 높은 스티어링 헤드. 이태리 바이크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3기통으로, 직렬 3기통을 채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직렬 4기통보다는 훨씬 움직임이 경쾌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바이크를 타지 않지만 전에는 바이크를 탔잖아요. 바이크 타는 사람과 차 타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차 타는 사람들은 바이크들이 지나가면,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법도 안 지키고 무법천지에 죽음도 불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냥 나쁜 놈은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바이크 타는 사람 입장이 돼 보면은,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차들이 자꾸 들이대. 그래서 차들이 자꾸 나한테 막 공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도로에서 우리가 같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차 타는 사람은 조금 더 바이크를 배려하고, 바이크 타는 사람은 조금 더 차를 배려하고,
그리고 뭐 바이크가 아무래도 장점이 있잖아요. 예, 뭐 길이 막힐 때 이렇게 쏙쏙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얄미웠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게 바이크의 장점인데 어느 정도는 바이커들이 그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위험하게 운행하지만 않으면 서로 조금씩 배려해주는 마음씨를 갖는 거. 저는 이게 항상 양쪽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